안녕하세요. 저는 제 인생의 절반을 함께했던 결혼 생활의 마침표를 찍은 40대 여자입니다.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던 순간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후련함과 허무함, 그리고 지나간 시간이 마치 낡은 흑백 필름처럼 눈앞을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그 세월 동안 제 발목을 잡았던 건 가족과 책임감이라는 이름의 굴레였습니다. 내가 선택한 남편과 내가 만든 가족이었기 때문에 좀 힘들어도 마음에 안 들어도 끝까지 책임지고 가야 된다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지나고 보니 왜 그렇게 아둥바둥 참고 살았나 모르겠습니다. 제 결혼 생활에서 가장 저를 힘들게 한 건 시어머니였습니다. 저희 어머님은 못된 시어머니의 전형이었어요. 요즘은 시어머니들이 며느리 눈치도 많이 본다는데 웬걸요. 저희 어머님은 정말 전형적인 못된 시어머니 그 자체였습니다. 어머님이 생각 없이 내뱉는 막말들은 비수가 되어 꽂혔고 또 온갖 구실로 생활비도 털어가셨어요. 마치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심정이었습니다. 저는 본래 조용한 성격입니다. 화를 내는 법도 감정을 드러내는 법도 서툴렀고 여간에도 화를 내지도 않아요. 그냥 참는 게 더 편한 사람이죠. 저보고 성격 좋다, 착하다, 무던하다, 화가 없는 사람 같다 그런 말들도 많이 하는데요. 사실은 그냥 제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을 몰랐던 것 같아요. 싫은 소리 못하고 좋은 게 좋은 거라며 속으로 삭히고 마는 어찌 보면 미련하고 바보 같았던 사람이었죠. 저희 시어머니 같은 부류는요. 저 같은 사람을 귀신같이 알아보더군요. 결혼 초부터 제 성격을 파악하신 건지 바로 저를 얕잡아 보고 또 친정을 무시하는 발언도 서슴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좀 더 강하게 나갔더라면 만만하게 보이지만 않았더라면 그러면 저러지 않으셨을까 하는 부질없는 후회도 여러 번 했습니다. 어쨌든 저는 어머님 앞에서 늘 작아지는 부족하고 만만한 며느리로 20년을 살았습니다. 초반에는 그 막말과 무시에 울기도 많이 울었습니다. 내가 왜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나, 결혼을 잘못한 건 아닐까 싶어서요. 시간이 흐르면서 어느 정도 무뎌지기도 했지만 그렇다고 상처가 사라지는 건 아니었습니다. 마음 한구석은 늘 문드러지고 있었죠. 특히 돌아가신 저희 엄마를 함부로 입에 올리셨을 땐 정말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습니다. 저희 친정엄마는 반찬 가게를 운영하셨어요. 아빠가 일찍 돌아가신 후 혼자 힘으로 저와 언니를 키우시며 억척같이 사셨죠. 남한테 피해 안 끼치고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사시는 분인데 그런 엄마를 두고 시어머니는 종종 무시하는 발언을 하곤 했습니다. 저희 엄마가 아기 때 소아마비를 앓으셔서 다리를 계속 져셨거든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아이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이 외할머니 다리 저는 모습 따라하겠다면서 외갓집 좀 그만 가라는 소리도 잘했죠. 애들 외갓집 좀 그만 보내. 애들이 이상하게 걷는 거 배운다. 그런 식의 말을 들을 때마다 심장이 차갑게 식는 것 같았죠. 분노가 머리끝까지 차올랐지만 어머님 앞에서는 목소리조차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랜 시간 짓눌려온 제 자신이 너무나 한심하더라고요. 어머님이 그런 개념 없는 소리를 할 때 남편은 뭘 했냐고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남의 일인 양 모르는 일인 양 허허실실 방관을 했었죠. 제가 어머님 때문에 힘들어하면 제 앞에서는 미안하다, 엄마가 원래 말을 함부로 하신다, 다음에 또 그러면 내가 한마디 하겠다 등등 말은 번지르르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런 상황이 닥치면 언제나 모른 척 남의 일인 양 외면했죠. 게다가 나중에는 오히려 저에게 짜증을 내더군요. 아, 좀 나보고 뭘 어쩌라는 거야.
당신이 직접 엄마한테 말해. 그만하시라고. 내가 어떻게 그래? 당신 엄마잖아. 당신 엄마라니. 시어머니 보고 당신 엄마라고 하는 게 말이야? 호칭 제대로 써. 그리고 당신은 입 없어? 당신 문제니까 당신이 알아서 해. 나는 빠질란다. 나까지 곤란하게 좀 하지 마. 기가 막혔습니다. 자기 엄마가 저와 저희 엄마에게 퍼부는 막말은 괜찮고 제가 당신 엄마라고 칭하는 건 기분 나쁘다는 건가요? 남편의 이중적인 태도에 치가 떨렸죠. 하지만 섭섭하긴 했어도 그런 이유로 이혼까지는 생각한 적은 없습니다. 사실 어머님에 관한 문제만 아니면 남편은 그럭저럭 평범한 남편이자 아빠였기 때문이죠. 게다가 저 역시도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게 되면서 경제적으로 남편에게 의지한 것도 있었습니다. 그런 이유들 때문에 이혼은 별로 생각 안 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물론 어머님의 도가 지나친 행동과 말투, 남편의 방관적인 태도 때문에 울컥울컥 서운함이 올라올 때도 있고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도 없었던 건 아닌데요. 제 마음속에는 늘 나 하나만 참으면 된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익숙함이라는 틀 안에 저를 가두고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저를 어디론가 데려갔습니다. 영문도 모른 채 따라간 곳은 어느 창업사업 설명회장이었습니다. 여보, 나 이 사업 해보고 싶어. 지금 회사 희망퇴직하고 창업하려고. 평생 회사밖에 모르던 사람이 뜬금없이 웬 창업인가 싶어 놀랐죠. 게다가 설명의 내용을 들어보니 아이템도 영 별로였습니다. 사업 설명하는 사람들이 말은 번드르르하게 하는데 제가 듣기로는 반짝 유행하다 금방 사라질 아이템처럼 보였죠. 저는 장기적으로 볼만한 아이템도 아니고 괜찮은 사업 같지도 않다고 말렸는데 남편은 제 얘긴 귓등으로도 안 들었습니다. 이미 무언가에 단단히 홀린 듯 했죠. 당신이 잘 몰라서 그래. 이건 무조건 대박이야. 나 반드시 이거 해야겠어. 지금 회사 다니고 이런 시간도 아까워. 시작하면 나 잘할 자신 있다니까. 라면서 사업을 빨리 시작하고 싶어 했죠. 그런데 문제는 자금이었습니다. 저희 집 재산은 살고 있는 아파트 한 채가 전부였고 남편이 벌어오는 돈으로 저희 집 생활비에 어머님 생활비까지 써야 했기에 여유가 별로 없었거든요. 남편은 집 담보대출을 받자고 했고 저는 불안했지만 남편의 뜻이 너무 확고했기에 꺾을 수도 없었어요. 무조건 한 번은 해야 끝나겠더라고요. 하지만 담보대출까지 해서 시작하는 사업이라니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저희 소식을 들으신 엄마가 선뜻 도움을 주겠다고 하신 거예요. 이자도 높은데 괜히 대출 받지 말고 엄마가 돈을 좀 해줄 테니 그걸 쓰라고요. 어차피 나중에 물려줄 재산 미리 주는 셈치라는 소리도 하셨죠. 저는 죄송스러워 거절했지만 남편은 뛸 듯이 기뻐했습니다. 평소엔 처가의 발길도 잘 안 하던 사람이 돈 주신다는 말에는 장모님 최고를 외치며 간이라도 빼줄 것처럼 살갑게 굴더군요. 그 모습이 어찌나 꼴불견이던지 저는 엄마께 더 죄송한 마음만 커졌습니다. 엄마는 평생 반찬 가게를 운영하며 저와 언니를 홀로 키우신 분입니다. 자신에겐 지독히 아끼고 옷이나 신발도 해질 때까지 입으시는 분이에요. 하지만 본인 건 아껴도 자식들에게는 늘 가장 좋은 것을 해주고 싶어 하셨죠. 그런 엄마가 힘들게 모으신 돈으로 사위의 사업자금으로 내어주신다니 제 마음이 정말 무거웠습니다. 저는 극구 거절했지만 엄마는 결국 제 남편에게 돈을 주기로 결정하셨어요. 받은 만큼 엄마에게 더 잘해야겠다. 내가 더 효도해야겠다. 그렇게 결심했습니다. 하지만요, 사람의 앞일은 참 알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남편의 창업자금을 엄마가 도와주시기로 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저희 엄마가 하루아침에 정말 갑자기 돌아가셨거든요.
언니의 울음 섞인 전화를 받고 병원으로 달려가는데 가는 동안에도 이게 꿈인가 현실인가 모르겠더라고요. 하지만 병원에 도착해서 싸늘하게 누워 계신 엄마를 본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사인은 갑작스러운 심장마비였습니다. 평소 특별히 지병이 있으셨던 것도 아닌데 그날 아침 가게 문을 여시다가 갑자기 쓰러지셨고 옆 가게 사장님이 발견하시고 구급차를 부르셨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엄마는 차가운 가게 복도 앞에서 목숨을 잃으신 거였죠. 너무 황망하고 기가 막혔습니다. 차라리 어디가 아프셨던 거면 마음의 준비라도 했을 겁니다. 건강하시다고 생각했는데 너무나도 갑자기 이렇게 하루아침에 기가 막혀서 눈물조차 안 나오더라고요. 엄마가 돌아가시니 제 눈앞 세상의 불이 탁 하고 꺼진 느낌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헤매는 기분이었죠. 장례를 치르는 동안 저는 거의 넋이나가 있었습니다. 너무 기가 막히니까 눈물도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다가 장례를 진행하면서 뒤늦게 눈물이 터져 바닥을 기며 울었죠. 너무 죄송하고 또 죄송하고 말만 하지 말고 좀 잘해드릴 걸, 신경 쓸 걸, 가슴을 치며 후회해도 이미 엄마는 안 계셨으니까요. 그렇게 울고 또 울고 장례를 어떤 정신으로 치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후에도 한동안 너무 큰 슬픔에 빠져 헤어나오기가 힘들었죠. 엄마가 돌아가시니 후회되는 것들 뿐이었습니다. 결혼 생활의 고됨을 엄마에게 투정 부렸던 일, 힘든 엄마 마음 헤아려 주지 못했던 철없는 행동들, 이 세상 유일한 내 편이었던 엄마였는데 그 빈자리는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한동안 깊은 슬픔과 우울감에서 헤어나오지 못했기에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밤마다 눈물로 베개를 적셨죠. 그런 저를 보다 못한 언니와 아이들의 걱정에 저는 겨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렇게 무너지면 엄마가 더 슬퍼하실 거야. 씩씩하게 살자. 그리고 엄마가 남기신 유산을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엄마 통장에 돈, 살던 집, 가게와 상가 건물, 보험금까지. 절차는 복잡했고 마음은 더 힘들었습니다. 마치 엄마의 죽음값을 받는 기분이었거든요. 그렇게 모든 상속 절차가 마무리될 무렵 어머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걱정하는 척 안부를 묻는 목소리에 순간 웬일이시지 하는 생각도 잠시 이어지는 말에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래, 상속 정리는 다 끝났니? 그래서 너 얼마나 챙겼어? 많이 받았어? 너네 언니만 없었으면 그 돈 다 네 차지였을 텐데 아깝다 아까워. 그래서 정확히 얼마 받았다는 거니? 순간 머릿속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20년간 억눌러왔던 무언가가 터져나오는 느낌이었죠. 이 사람은 정말 악마인가? 딸이 엄마 잃은 슬픔에 제정신이 아닌데 고작 한다는 소리가 돈 얼마 받았냐는 얘기라니. 분노가 치밀었죠. 지금 말이라고 하세요? 뭐? 지금 제정신이시냐고요? 미치셨어요? 제 평생 처음으로 시어머니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전화기 너머의 시어머니도 당황한 듯 했죠. 엄마 돌아가셔서 너무 죄송하고 너무 가슴 아프고 힘들어서 죽겠는데 그런 사람 앞에서 돈? 상속? 그딴 말이 나와요? 돈 받았으면 뭐요? 어머님하고 무슨 상관인데요? 아무리 사람이 무식해도 할 말 못할 말 정도는 구분해야죠. 힘들어 죽겠는데 그래도 애들 생각해서 겨우 버티고 있는데 유산 상속? 어머님이 그게 왜 궁금한데요? 저희 엄마한테 뭐 맡겨놨어요? 평생 생활비 그렇게 뜯어갔으면 됐지. 우리 엄마 돈까지 왜 탐내는데요? 어머님이 무슨 자격으로요? 저는 거의 이성을 잃고 악을 쓰고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전화를 끊고도 눈물이 쏟아졌고 손이 부들부들 떨렸죠. 20년 묵은 분노와 서름이 한꺼번에 폭발한 거였습니다.
그때 방에 있던 남편이 뛰쳐나와 경악한 얼굴로 저를 보고 있더라고요. 남편은 저보고 진정 좀 하라고 했지만 저는 그 인간의 얼굴조차 보기 싫어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침대에 엎드려 한참을 울며 시어머니에 대한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살면서 욕이라고는 거의 해본 적 없는 제가 그날은 정말 미친 사람처럼 악다구니를 썼습니다. 무엇보다 돌아가신 엄마에게 너무 죄송했습니다. 이렇게 못난 딸이라서 만만한 며느리라서 돌아가신 후에도 이런 소리를 듣는구나 싶어서 사무치게 죄송하고 제 자신이 한심하더라고요. 남편이 문을 두드리며 얘기 좀 하자고 했지만 다 필요 없으니 꺼지라고 소리쳤습니다. 결국 남편은 열쇠로 문을 따고 들어와서는 엄마가 대체 뭐라고 했길래 이렇게 흥분하냐며 저를 다독이려 했죠. 너네 엄마가 뭐라고 했는지 알아? 우리 엄마 죽어서 돈 받아 챙겼냐고. 우리 언니 없었으면 내가 더 받았을 거라면서 얼마나 받았냐고 대놓고 묻더라. 너네 엄마 정말 제정신 아니야. 할 말이 있고 못할 말이 있지. 우리 엄마 돈을 왜 탐내는데? 어머님이 무슨 자격으로? 저는 남편에게도 고함을 지르며 쏟아냈고 제 말에 남편도 깊은 한숨을 쉬더군요. 왜? 또 나보고 참고 넘어가 보라고 해보지. 엄마 성격 원래 저런 거 모르냐고. 당신이 그냥 참으라고. 나한테 또 그래봐. 아니야, 엄마가 잘못하셨네. 근데 당신 지금 너무 흥분했어. 일단 좀 진정 좀 해. 그따위 소리를 듣고도 진정이 돼? 당신 같으면 진정이 되겠어? 너네 엄마는 도대체 사람을 뭘로 보는 거야? 아니, 엄마가 100번 잘못한 거 맞는데 당신도 지금 너무 흥분해 있으니까 일단 이성을 좀 찾고. 이성? 이성은 내가 아니라 너네 엄마나 찾으라 그래. 평생 동안 할 말 못할 말 구분도 못하고 며느리 가슴에 대못 받고는 친정엄마 돌아가셔서 밥도 못 먹고 눈물바람 하고 있는 거 뻔히 알면서 거기다 대고 유산? 진짜 진절머리 난다. 나 당신 얼굴 꼴 보기도 싫어. 아무것도 안 하면서 우리 엄마 이해달라 어째라. 나한테만 이해 바라는 당신도 꼴 보기 싫어. 지금 이 상황에서도 당신은 그저 나한테만 진정하라 그거지. 진짜 지긋지긋하다. 더 이상 당신이랑 못 살아. 그냥 갈라서야 내가 이 꼴 안 보지. 갈라서자는 말에 남편의 얼굴이 확 굳어졌습니다. 뭐? 갈라서? 아무리 흥분해도 무슨 그런 말을 해, 이 와중에. 나 당신 엄마 그 막말 20년 동안 참을 만큼 참았어. 당신이랑 결혼했다는 이유로, 당신 집 며느리 됐다는 이유로 너네 엄마가 짓거리는 별의별 모욕 다 참고 살았다고. 근데 돌아가신 우리 엄마까지 돈으로 보이시나 본데 나도 더는 못 참아. 나가서 너네 엄마한테 똑똑히 전해. 당신 이혼할 거라고. 너네 엄마 때문에 당신 이혼당하는 거라고. 저는 남편을 방 밖으로 밀어내고 다시 문을 잠갔습니다. 그동안 참고 견뎌온 제 자신이 너무나 한심하고 후회스러웠습니다. 진작에 뒤집어 엎었어야 했는데 왜 바보같이 그동안 참고만 살았을까 하고요. 얼마나 저도 저희 엄마도 우습게 알았으면 저런 소리를 아무렇지 않게 할까 하고요. 저는 그날 가슴을 치며 울었던 것 같습니다. 그 후 이 일을 언니에게도 털어놓았어요. 언니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언니는 저에게 어떻게 하고 싶냐고 물었고 저는 망설임 없이 이혼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사실 그때 정신이 들었거든요. 가만 보니 내가 뭐하러 개념 없는 시어머니와 무책임한 남편을 데리고 꾸역꾸역 살아왔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전까진 당연히 내가 참고 살아야 된다는 생각이 컸다면 그 일로 인해 정신이 확 들기도 했고 오만정이 다 떨어졌다고나 할까요? 그동안 쌓이고 쌓였던 게 폭발한 것 같았죠. 그렇게 저는 빠르게 마음 정리를 끝냈고 남편에게 다시 한번 이번에는 차분하고 단호하게 이혼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혼하자. 아무리 생각해도 난 더 이상 이렇게는 못 살아. 아, 여보, 왜 이래 정말. 엄마가 정말 잘못했어. 나도 엄마한테 말씀드렸어. 엄마도 미안하고 다시는 안 그러신대. 당신도 알잖아. 우리 엄마 원래 생각 없이 말 뱉는 거.
당신한테 악의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야. 그냥 타고난 성격이 저런 거야. 그래서 타고난 성격이면 며느리한테 함부로 말하고 아무 소리나 해도 괜찮다는 거야? 다른 사람들은 그냥 다 참고 살아야 해? 아니, 그게 아니라 20년 동안 그래도 잘 참아왔잖아. 근데 이제 와서 왜 갑자기 그래? 그러니까 말이야. 20년 동안 그 말도 안 되는 헛소리랑 막말들을 내가 왜 참고 살았는지 모르겠어. 아, 여보, 제발 우리 이러지 말자. 그 말에 남편이 갑자기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보, 미안해. 정말 미안해. 엄마가 당신한테 그렇게 함부로 하는 거 내 잘못이 커. 내가 진작에 엄마를 말리고 당신 편을 들었어야 했는데 가족이라는 핑계로, 엄마라는 핑계로 내가 내 역할을 제대로 못한 게 맞아. 정말 미안해.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이제 와서 여태까지는 나한테 참고 살라더니 이제 와서 갑자기 왜 이래? 여보, 우리 애들 생각 좀 하자. 민석이랑 민주 곧 대학 들어가야 되고 한창 예민할 시기인데 부모가 이혼하면 걔들 마음이 어떻겠어. 제발. 언제부터 그렇게 애들 걱정했다고 그래? 내가 표현을 잘 못해서 그렇지 왜 걱정을 안 해. 어쨌든 나는 당신 없이는 못 살아. 알잖아. 그러더니 남편은 뭔가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자. 우리 엄마랑 아예 인연 끊을게. 당신도 더 이상 우리 엄마 안 봐도 돼. 내가 약속할게. 그러니까 제발 이 엄마는. 저는 남편의 그런 태도에 솔직히 좀 놀랐습니다. 저는 제가 막말로 갈라서자고 나오면 남편 성격에 화내고 난리칠 줄 알았거든요. 늘 저에게만 자기 엄마를 이해하라고 강요하고 저의 희생을 당연히 생각했던 사람이니까요. 그런데 막상 제가 진짜 이혼카드를 꺼내드니 어머니와 인연을 끊겠다고까지 나오며 매달리는 모습이 낯설더라고요. 그리고 남편의 제안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사실 저라고 이혼을 하고 싶겠나요? 어머님에게 그동안 쌓였던 분노와 아픔이 너무 컸던 건데 어머님만 앞으로 안 보고 살 수 있다면 괜찮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물론 이혼까지 생각했기에 바로 마음이 돌아선 건 아니지만 그 후로도 남편은 포기하지 않고 저를 설득하더라고요. 그렇게 이혼은 일단 보류하고 있던 찰나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결정적인 사건이 터졌죠. 어느 날 시어머니가 저희 딸에게 전화를 건 겁니다. 제가 하도 전화를 안 받으니 딸에게 전화해서 저를 바꾸라고 한 거죠. 딸아이가 건네는 전화를 받았는데 받자마자 시어머니의 고성이 터져나왔습니다. 야, 너 제정신이야? 그때 나한테 전화해서 그따위로 생난리를 쳤으면 찾아와서 싹싹 빌어도 모자를 파네. 이게 뭐 하자는 거야? 너네 엄마 죽은 게 뭐 그리 대수라고 이따위로 나와 이따위로. 라는 겁니다. 남편 말로는 어머님도 저한테 미안해했다고 앞으로 조심하겠다니 그랬는데 전혀 아니었어요. 어머님 그 소리를 듣는데 저도 너무 화가 나고 더 이상 참을 필요도 없었죠. 제가 어머님한테 왜 빌어야 되는데요? 사돈이 돌아가셨는데 유산 얼마 받았냐고 돈 타령이나 하는 어머님 그 헛소리를 듣고도 제가 어머님한테 사과를 해야 돼요? 제가 왜요? 뭐라고? 내가 못할 말했냐? 니네 엄마 죽은 거 맞고 돈 받았다고 하니까 물어본 거 아니야. 참나, 세상 천지에 어느 미친 인간이 상 치는 지 얼마 안 된 사람한테 그런 소리를 해요. 그때도 말했지만 어머님은 할 말 못할 말 구분도 못하세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 엄마 유산 받았다 한들 어머님이랑 뭔 상관인데요. 네가 받은 돈이면 내 아들 돈이기도 하니까 그렇지. 왜 상관이 없어? 웃기지 마세요. 저 어머님 아들하고 곧 남남 될 거니까. 저 어머님 때문에 이혼할 겁니다. 그 얘기는 아들한테 못 들으셨나 봐요. 뭐라고? 이혼? 이게 미쳤나? 누구 맘대로 이혼이야 이혼이? 하면서 난리를 치는데 언제 집에 들어온 건지 갑자기 남편이 뛰쳐 들어오더니 핸드폰을 낚아챘습니다. 얼굴이 파랗게 질린 채로요. 그러더니 자기가 전화를 받더군요. 엄마, 접니다. 엄마 제발 좀 그만 좀 하세요. 진짜 왜 이러세요?
노망 나셨어요? 할 말이 있고 못할 말이 있지. 도대체 왜 이러시는 거예요? 늘 회피만 하던 남편이 자기 엄마에게 얼굴까지 벌개져서 소리 지르며 따지는 모습은 처음 봤습니다. 엄마 때문에 나 진짜 이혼하게 생겼다고요. 엄마 때문에 내가 정말 돌아버리겠다고. 장모님 돌아가셨으면 많이 힘드냐, 마음 좀 추슬러라, 이게 정상이지. 제가 이혼해야 엄마 직성이 풀리시겠어요? 아, 됐어요. 차라리 엄마랑 인연 끊을게요. 저 엄마랑 인연 끊었으면 끊었지, 이 사람하고는 이혼 못합니다. 이 사람이랑 우리 애들이 내 가족이에요. 엄마도 그냥 자식 없는 셈 치고 사세요. 저희 더 이상 가지도 않을 거고 연락도 안 할 겁니다. 다 엄마가 자초하신 거니까 원망도 하지 마세요. 남편은 그렇게 소리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남편의 그런 모습에 다시 한번 놀랐죠. 그냥 제 앞에서만 말로 인연 끊겠다 어쩐다 하는 줄 알았는데 남편은 저에게 다가와 다시 한번 미안하다고 사과했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과 저는 오랜만에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자기에겐 엄마보다 저와 아이들이 더 중요하다면서 저와 이혼하고 싶지 않대요. 그리고 엄마 하는 거 보니 여태껏 저 혼자 얼마나 마음고생했을까 싶어서 미안하다며 진심으로 반성한다고 하더라고요. 그의 진심 어린 사과와 눈물에 저 역시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저 역시도 시어머니의 막말과 무시는 이제 더 이상 참지 않을 것이고 남편도 완전한 내 편이 되어주겠다고 약속하니 굳이 이혼이라는 극단적인 선택까지 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어쨌든 남편의 진심을 봤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그래, 이혼은 일단 보류할게. 정말 당신이 이혼 못하겠다고 버텨서 솔직히 변호사 사무실에 이혼소송 상담까지 다 예약해놨었거든. 여차하면 소송이라도 해서 끝내려고 했어. 근데 당신이 이렇게까지 적극적으로 나오는 거 보니 나도 당신한테 마지막 기회는 주고 싶네. 여보, 용미야, 정말 고마워. 정말. 근데 약속은 반드시 지켜. 어머님이랑 인연 끊겠다는 거. 물론 당신은 자식이니까 당신 혼자 어머님 만나는 것까진 내가 막지 않을게. 하지만 나는 앞으로 어머님 볼 일 없을 거야. 우리 애들도 더 이상 어머니께 보낼 생각 없고. 당신 어머님은 이제부터 더 이상 내 삶에 없는 사람이야. 그래도 괜찮다면 이혼은 보류할게. 남편은 제 손을 잡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알겠어. 약속할게. 다시는 엄마 때문에 당신 힘들게 하는 일 없게 할게. 정말 고마워. 마음 바꿔줘서. 그렇게 저는 결국 이혼의 문턱 앞에서 다시 한번 발길을 돌렸습니다. 그래, 다시는 어머님을 볼 일 없게 한다고 했으니 우리 가족끼리만 오순도순 잘 살아보자. 그렇게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 엄마의 그 아들인가 봅니다. 제 앞에서 남편은 너무 진심인 것처럼 보였는데 제가 제대로 당했다는 걸 곧 깨닫게 되었거든요. 이혼을 하지 않기로 하고 이틀 정도 흘렀을 때였습니다. 그날은 주말이었고 저는 남편과 함께 산책을 나갔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남편은 편의점에서 뭐 살 게 있다고 해서 저만 먼저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는 순간 저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저희 집 문 앞에 어머님이 서 계신 거예요. 그리고 제가 놀랄 틈도 없이 어머님은 저에게 달려들더니 제 머리채부터 잡아챘습니다. 아! 뭐 하시는 거예요? 놓으세요! 저도 소리를 질렀지만 어머님은 정말 저를 어떻게 할 참으로 눈이 돌아서 덤벼들었는데 그 상황이 너무 공포스러우면서도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오르더군요. 미치셨어요? 여기가 어디라고 와서 행패해요! 그때 마침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남편이 내렸습니다. 상황을 보자마자 남편도 질겁을 했죠. 엄마, 여기서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민석애비야, 너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니? 저 년이 나한테 전화해서 쌍욕을 하고 인연을 끝내만해 하는데 네가 어떻게 네 어미한테 그따위로 소리를 지를 수가 있냐고! 아, 엄마,
제발 여기서 이러지 마시고 일단 좀 나가세요. 네? 내가 왜 나가? 문 열어라. 집으로 들어가련다. 못 들어와요. 어딜 함부로 들어와요? 뭐라고? 인연이 정말 무릎 꿇고 빌어도 시원찮을 판에 미치셨어요? 저 이렇게 만든 것도 모자라서 이제 폭력까지 쓰세요? 저 더 이상 어머님한테 그 어떤 것도 안 참아요. 당신 이 자리에서 똑바로 말해. 제 서슬퍼런 외침에 남편도 움찔하더니 결국 시어머니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엄마, 제발 일단 저랑 나가서 얘기하세요. 네? 여기서 왜 이러세요? 행패 부리지 마시고 제가 다 설명할게요. 네? 제발요. 남편은 어머님을 거의 질질 끌다시피 해서 엘리베이터에 태웠습니다. 그 와중에도 시어머니는 저를 향해 이 죽일년이라고 욕설을 퍼부었죠. 저는 머리가 산발이 된 채로 서 있었고 옆집 사람들도 놀라서 나왔습니다. 저는 소란 피워서 미안하다고 하고 안으로 들어갔죠. 갑자기 머리채까지 뜯긴 저도 분노와 수치심에 몸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집에 와 있는데 남편은 어머님을 데리고 가서 얘기를 하는 건지 집에 모셔다 드리러 간 건지 오지 않더라고요. 저는 남편을 기다리다가 조심스레 밖으로 나가봤습니다. 그런데 1층 어귀에서 남편이 어머님과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어머님을 보는데 너무 놀라서 다시 확 돌아가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남편이 어머님과 하는 대화가 좀 이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엄마, 제발 조금만 기다리세요. 장모가 남겨놓은 유산이 생각보다 꽤 많다니까. 나 회사 그만두고 사업 준비한다고 했잖아. 그거 이제 유산 받으면 그 돈으로 사업 자금하면 된단 말이야. 근데 엄마가 자꾸 난리치니까 저 사람이 이혼하자고 나오는 거고. 돈 받아야 되는데 무슨 이혼이야. 일단 급한 불 끄려고 내가 저 사람한테 엄마 안 보고 살아도 된다. 그러니 이혼은 말자고 겨우 설득해놨단 말이야. 근데 엄마가 이렇게 찾아서 다 뒤집어 놓으시면 어떡해요. 그럼 네가 자초지종을 나한테 미리 설명을 해줬어야지. 다짜고짜 부모 자식 인연을 끊자는데 내가 눈이 안 돌아가? 천천히 다 말씀드리려고 했죠. 엄마는 왜 이렇게 성질이 급하세요? 제가 진짜 엄마랑 어떻게 인연을 끊어요? 부모 자식 사이에. 일단 영미 쟤한테 돈 받아내야 하니까 당분간은 비위 잘 맞춰줘야 한다고요. 그리고 최대한 받을 수 있는 건 제 쪽으로 다 당겨서 받아낼 거예요. 이게 유산 상속받은 돈은 이혼해도 재산 분할 대상이 아니라서 민서 엄마가 주지 않는 한은 내가 그 돈을 합법적으로 가져올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누구는 뭐 속 없어서 빌빌거리는 줄 알아요? 내가 더럽고 치사해도 일단 민석 엄마한테 바짝 엎드리고 있는 거라니까. 저 망할년이 돈 좀 생겼다고 아주 유세를 떠네. 지혜미 목숨값에 아주 논았어. 일단 저는 돈이 필요하니까 최대한 잘 보여야 해요. 뽑아먹을 거 다 뽑아먹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슬쩍 다시 엄마 보고 살자고 할게요. 그때 돼서 뭐 이혼이네 뭐네 하면 나도 콱 이혼해버리게.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찾아오지 마시고 연락도 하지 마세요. 그 말을 듣는데 온몸의 피가 싸늘하게 식었습니다. 두 주먹이 저도 모르게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받은 엄마의 목숨값과도 같은 그 유산을 자기 사업자금으로 다 빼먹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 저를 버리겠다. 그동안의 약속, 눈물, 사죄, 그 모든 것이 결국 돈 때문에 벌인 한편의 연극이었다. 저게 내가 20년을 믿고 의지했던 남편의 민낯인 건가 싶고 사람의 탈을 쓴 악마가 따로 없었습니다. 어머님하고 참 다르다 싶었는데 아니었어요. 그냥 어머님하고 똑같은 인간이었죠. 배신감에 눈앞이 캄캄해지고 숨이 막혔습니다. 저는 말없이 그 두 사람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제 그림자가 들이우자 남편의 얼굴이 경악으로 물들었죠. 제가 갑자기 나타나니 어머님이나 남편이나 기함을 하더라고요. 아니, 왜 내려왔어? 왜? 내가 들으면 안 되는 내용이야? 남편과 어머님 둘 다 놀라서 눈알만 이리저리 굴리더군요. 우리 엄마가 나한테 남겨주신 그 피 같은 돈, 네가 그렇게 꿀꺽하고 싶었구나. 적당히 나 꼬드기고 비위 맞추면서 털어먹을 거 다 털어먹고 볼일 끝나면 이혼이든 뭐든 헌신짝처럼 버리려고.
네가 그러고도 사람 새끼니? 너, 그리고 어머님, 아니, 아줌마가 뭔데 나한테 폭력을 행사해? 도대체 아줌마가 뭔데? 사람 만만해 보여? 저도 눈이 돌아서 따졌더니 어머님도 놀라서 주춤하더라고요. 저도 그때는 진짜 배는 게 없었습니다. 남편은 여보 하며 제 팔을 잡으려 했지만 저는 그 더러운 손을 강하게 뿌리쳤습니다. 내 몸에 손대지 마. 그리고 저는 그 자리에서 바로 전에 상담받았던 변호사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저번에 상담받았던 김영주인데요. 네, 그때 말씀드렸던 이혼소송, 위자료 청구 소송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자세한 건 월요일 오전에 찾아뵙고 말씀드릴 테니 속히 진행해 주세요. 전화를 끊고 돌아서려는데 남편이 다시 제 앞을 막아섰습니다. 여보, 제발. 그게 아니야. 진짜 오해야. 엄마가 하도 화를 내시니까 그냥 엄마 달래드리려고. 달래주긴 누굴 달래? 머리채 잡히고 두들겨 맞은 피해자는 난데 왜 니네 엄마 기분을 달래줘야 되는데? 아, 그래. 너는 너네 엄마랑 평생 서로 위로해주고 달래주면서 오순도순 살아. 이혼해 줄 테니까. 너네 엄마한테 딱 붙어서 둘이서 아주 행복하게 살아보라고. 그때 갑자기 시어머니가 제 앞에 와서 털썩하고 무릎을 꿇는 것이었습니다. 기가 막혀 헛웃음이 나왔죠. 방금 전까지 저를 잡아먹을 듯이 달려들었던 사람이 하는 행동이 기가 막혔으니까요. 애미야, 내가 잘못했다. 내가 정말 죽을 죄를 졌어. 미안하다. 내가 노망이 나서 그랬어. 내가 네 말에 그렇게 상처받을 줄은 정말 몰랐어. 내가 다 주책이야. 제발 민석애비랑 헤어지지 마라. 애들 생각해서라도 제발. 정말 대단한 모자 사기단이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에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절로 나더라고요. 저는 차갑게 말했죠. 아, 이제 와서 저한테 그토록 미안하세요? 예, 어르신이 무릎까지 꿇는데 사과는 받겠습니다. 근데요, 그래도 이혼은 할 겁니다. 이혼뿐만 아니라 어머님 상대로는 오늘 있었던 폭행으로 고소도 할 거예요. 그동안의 막말과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도 같이 할 거고요. 제가 혹시 몰라서 그동안 어머님이 그간 저한테 하셨던 막말들 녹취한 것도 꽤 있거든요. 설마 이걸 진짜 법정에서 쓰게 될 줄은 몰랐는데 아주 요긴하게 쓰이겠네요. 미안하다고 하셨죠? 저한테 그렇게 미안하시면 법원에서 청구하는 위자료 군말 없이 똑바로 다 내세요. 그러면 어머님 사과 아주 눈꽃만큼은 진심이었구나 생각해 드릴게요. 제 말에 시어머니가 다시 이성을 잃고 눈이 뒤집히더니 또 제 머리채를 잡으려고 달려드는 겁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제가 잽싸게 피했고 시어머니는 혼자 허우적대다가 꼴사납게 앞으로 고꾸라져서 코피까지 터뜨렸습니다. 남편 놈은 엄마 하면서 시어머니를 부축했고요. 사과는 개뿔. 당신 아들 이제 진짜 이혼남 확정이니까 어디 둘이서 오순도순 잘 살아보세요. 저는 그 길로 응급실 갔고 시어머니에게 폭행당한 곳 꼼꼼하게 진단서 끊고 사진도 다 찍어두었습니다. 곧바로 이혼 소송을 진행했고 남편과 시어머니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도 함께 진행했습니다. 폭행 고소는 당연히 포함해서요. 남편은 끝까지 저를 찾아와 잘못했다, 엄마 달래려고 그런 거다, 진심 아니다, 그런 지겨운 레퍼토리를 반복했지만 한 번 속지 두 번 속나요? 저는 얄짤없이 이번에는 무조건 이혼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남편은 이혼 못한다고 버텼지만 그 와중에도 시어머니는 정신 못 차리고 저에게 전화해서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쌍욕을 퍼부으셨습니다. 저는 그러한 것들도 다 증거로 썼죠. 결국 모든 소송은 제 완벽한 승소로 끝났습니다. 위자료 지급 판결도 두둑하게 받았고 재산 분할도 제가 유리하게 마무리했죠. 남편은 마지막까지 당신은 유산도 많이 받았는데 재산 분할까지 다 받아가냐는 개소리를 짓거렸지만 법적으로 제 몫이 반인데 그걸 왜 포기해야 하나요? 저는 제가 받을 수 있는 모든 것을 악착같이 다 챙겨 나왔습니다. 시어머니의 막말과 폭행 증거가 워낙 확실해서 위자료 액수도 꽤 많이 산정되었죠.
완벽한 승리였지만 그럼에도 이혼이라는 과정은 정말 사람의 밑바닥까지 다 보게 되는 힘든 여정이었습니다. 이혼 후 재산 분할 때문에 살던 집은 정리했고 저는 아이들과 함께 엄마가 살던 집으로 들어갔어요. 엄마가 저에게 남겨주신 유산과 재산 덕분에 당장의 생계 걱정 없이 아이들을 돌보며 제가 앞으로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할지 오랜 시간 진지하게 고민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고민과 시장조사 끝에 저는 엄마가 운영하시던 반찬 가게를 언니와 이어받기로 했고 재오픈을 했습니다. 워낙 솜씨 좋고 넉넉해서 동네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았던 곳인데 그 손맛을 언니나 저나 많이 닮았거든요. 엄마를 기억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또 큰 욕심 없이 아이들 키우며 소소하게 살아가고 싶은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감사하게도 다시 단골 손님들도 와주시고 입소문도 많이 나서 나름 꾸준하게 가게가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반면 전 남편의 근황을 얼마 전 지인을 통해 듣게 되었는데 정말 꼴 좋다는 생각밖에 안 들더군요. 이혼 후 시어머니 집에 들어가 살면서 재산 분할로 받아간 자기 몫의 돈으로 그 허황된 창업을 기어코 시작했다는군요. 초반에는 오픈빨로 반짝하는 듯 했지만 역시나 유행은 짧았고 1년도 채 안 돼서 매출이 반토막 나고 결국 빚더미에 올라앉았다고 합니다. 장사는 안 되는데 이미 투자한 돈이 아까워서 가게를 접지도 못하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최악의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게다가 술만 마시면 다 엄마 때문이야. 엄마 때문에 이혼하고 내 인생 조졌다고 시어머니에게 온갖 주정을 부리고 행패를 부려서 시어머니도 이제는 징글징글하다. 차라리 나가 죽어라 하며 둘이서 그렇게 매일같이 싸워댄다고 합니다. 그렇게 서로 위하던 모자 사이가 이제는 철천지 원수가 된 거죠. 자기 엄마 이해 좀 해달라던 효자는 어디 가고 이제 와서 엄마 탓하는 술주정뱅이가 되었고 자기 아들 우쭈쭈하며 며느리만 쥐잡듯 잡던 전시모는 이제는 아들 보고 집 나가라고 소리 지르는 꼴이라니. 정말 웃기지도 않는 블랙 코미디였습니다. 한편으로는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만약 제가 어리석게 그의 쇼에 속아 넘어가서 이혼하지 않았더라면 저희 엄마가 피땀 흘려 남겨주신 소중한 유산을 전 남편의 그 사업에 고스란히 갖다 바치고 결국 돈도 잃고 사람도 잃고 더 비참해졌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쩌면 이 모든 것이 하늘에 계신 엄마가 저에게 주신 마지막 기회이자 선물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막말과 탐욕으로 가득 찬 시어머니와 방광과 위선으로 저를 기만했던 전 남편. 그 지옥 같은 굴레에서 벗어나 제 삶을 되찾을 수 있도록 엄마가 도와주신 건 아닐까 하고요. 이제 저는 아이들과 함께 과거의 상처는 훌훌 털어버리고 너무나 평안하고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 내 남은 인생 절대 참고만 살지 않을 겁니다. 저 혼자 입 다물고 삭힌다고 평화가 오는 것이 아니라 결국 제 영혼만 병들어간다는 것을 너무 늦게 깨달았으니까요. 아니다 싶은 건 아니라고 당당히 말하고 제 목소리를 내며 살 겁니다. 이제 쉰을 바라보는 나이지만 저는 제2의 인생을 이제 막 시작했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 잘 키우면서 제가 좋아하는 가게 열심히 운영하면서 남은 제 인생 후회 없이 멋지게 살아볼 생각입니다. 제 길고 아팠던 하지만 결국엔 해피엔딩이 될 제 사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 후반을 바라보는 나이에 직장인 여자입니다. 저는 결혼 생활 15년간 이어졌던 악연의 마침표를 찍게 된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인생은 끝까지 살아봐야 아는 거다 보니 그 마침표가 해피엔딩인지 새드엔딩인지는 아직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지긋지긋했던 굴레에서 벗어났다는 안도감과 함께 밀려오는 허무함, 여러 복잡한 감정이 드는 것 같아요.
돌이켜보면 지난 15년은 마치 짙은 안개 속을 더듬으며 걷는 기분이었습니다.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답답함 속에서 제 발목을 끊임없이 잡아 끌었던 건 바로 시어머니라는 이름의 존재였습니다. 저희 어머님은 참 이해하기 어려운 분이셨습니다. 세상 모든 것이 오직 자기 자신을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믿는 분 같았죠. 자식들조차 자신의 부속품 혹은 자신의 삶을 장식하는 배경 정도로 여기시는 듯 했습니다. 제 남편에게 듣기로는 어머님은 예전부터 그런 기질이 다분하셨다고 했어요. 어린 남매가 아침밥 굶고 학교 가는 날이 허다했답니다. 이유는 아침잠이 많아서 애들 밥 차려주기 귀찮다는 거였죠. 게다가 꾸미는 거 좋아하고 돈 쓰는 거 좋아하시는 분인데 본인한테 쓰는 돈은 아까워하지 않고 비싼 거 좋은 거 펑펑 쓰면서도 남편이나 신우에게는 옷도 잘 안 사줘서 다 떨어져가는 운동화 신고 다니고 옷도 계절감에 안 맞게 입고 다니고 그랬다네요. 어머님은 자기 자신이 너무 중요한 분이고 본인 속으로 낳은 자식들에게조차도 별다른 관심이 없으신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시아버님의 죽음 이후에 이상하게 자식들, 특히 아들에게 집착을 하게 되셨던 것 같습니다. 시아버님은 제가 결혼해서 이 집에 들어오기 전에 병을 앓다가 돌아가셨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어머님은 심적으로 힘드셨던 건지 아들인 저희 남편에게 병적으로 의지하고 집착하는 모습도 보이셨습니다. 그전에는 자식들에게 관심이 없으셨다가 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자식들에게 의지하고 집착하는 모습이 생기신 거죠. 사랑이라기보다는 뭐랄까 자신의 외로움과 결핍을 채우기 위한 수단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어쨌든 어머님은 아버님이 남기신 약간의 유산과 보험금이 있었는데 그걸 본인 취미생활 즐기고 사람들 만나러 다니는데 거의 다 쓰셨다고 했어요. 보통은 자식들한테 많이 쓰실 텐데도 그렇게 안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남편이나 신우는 학교 다닐 때도 늘 아르바이트를 하고 돈을 충당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게 보통 엄마가 그러면 자식들이 엄마에 대해서 섭섭함이나 원망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제 남편과 신우는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어머님이 특이하고 이기적인 분이라는 걸 잘 알면서도 또 어머님을 몹시 안타까워하고 안쓰러워했거든요. 어머님은 습관적으로 힘들다, 내가 제일 불행하다, 괴롭다 그런 하소연을 자식들 붙잡고 많이 하셨는데 그렇다 보니 자식들도 그런 어머니를 안쓰럽게 생각하고 불쌍하게 여기는 것 같았습니다. 어쨌든 저희 어머님은 그런 분이었는데 제가 남편과 결혼할 때도 그랬습니다. 자식 결혼에 큰 관심은 없어 보이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몹시 황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아버님이 나중에 아들 결혼할 때 쓰라고 남편에게 돈을 조금 물려주신 게 있었다고 하는데요. 남편도 원래는 그 돈을 결혼 자금에 일부러 쓰려고 했답니다. 집 장만할 때 보태거나 결혼할 때 필요한 비용으로요. 그런데 어머님이 그걸 자기 달라고 조르셨고 결국 남편은 그 돈을 전부 어머님께 드렸대요. 아들 결혼하는데 돈을 좀 보태주시지는 못할 망정 아버님이 남기신 돈마저 당신한테 달라고 하신 거죠. 어머님이 그 돈을 생활비나 필요한 데에 쓰셨으면 저도 상관없는데요. 그 돈으로 어머님이 뭘 하셨는지 아시나요? 굉장히 고가의 모피코트랑 명품 가방을 사셨더라고요. 모피코트 입고 명품 가방 들고 상견례장에 오셨기 때문에 그 돈을 어디에 쓰셨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님은 과시욕이 상당하셨고 저희 부모님 앞에서도 재력이 있으신 척 하더라고요. 저희 부모님도 어머님 사정 다 아시는데도요.
그러면서 저희 남편 보고는 내가 다 너를 위해서 이런 것도 일부러 산 거다. 그래야 사돈댁에서도 사이 무시 안 해. 다 너를 위해 이런 거야. 그러십니다. 제가 듣기론 좀 황당한데 저희 남편은 또 어머님 말을 고지고대로 이해하고 믿더라고요. 저희 어머님이 워낙 특이하신 분이다 보니 저희 친정엄마는 결혼 전부터 걱정을 많이 하셨어요. 시어머니 자리가 저런데 괜찮겠느냐고요. 저도 좀 걱정이 없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의외로 결혼 초기 10년 정도는 어머님과 큰 마찰 없이 지냈습니다. 어머님은 여전히 본인 인생 즐기기에 바쁘셨고 저희 부부 사는 모습에는 크게 간섭하지 않으셨거든요. 시댁과 저희 집 거리가 멀기도 했고요. 그래서 그때는 정말 몰랐습니다. 그 무관심이 폭풍전야의 고요함일 줄은요. 모든 것은 어머님의 경제사정이 바닥을 드러내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아버님 남긴 유산을 다 까먹고 집 전세금까지 다 까먹고 없어지자 어머님은 갑자기 저희에게 의지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급기야 저희 집 근처로 이사를 오신다고 했죠. 그때부터 저와 어머님과의 갈등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어머님은 처음에는 슬쩍 떠보셨어요. 같이 사는 게 어떻겠냐고요. 하지만 저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하지만 합가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저희 애들도 아직 손이 많이 가고 저도 곧 다시 직장 찾아보고 일을 시작할 생각이라서요. 어머니까지 모시고 살 형편이 못 돼요. 대신 저희가 자주 찾아뵙고 필요한 거 없는지 살필게요. 제 거절에 어머님은 겉으로는 수긍하는 척했지만 그 눈빛에는 서운함과 배신감이 역력했습니다. 마치 제가 당연히 해야 할 도리를 거부라도 한 것처럼요. 그리고 그날 이후 어머님은 가면을 벗었습니다. 본격적인 아주 지긋지긋하고 치졸한 시집살이가 시작된 거죠. 신우에게는 온갖 없는 말을 지어내 저와 이간질을 시켰습니다. 네 올케가 늙은 시어미 짐덩어리 취급한다는 식으로요. 단순한 신우이는 그 말에 홀랑 넘어가 저한테 전화해서는 언니 우리 엄마한테 잘 좀 하세요 라고 따지고 들었죠. 아무것도 모르면서 어머님 얘기만 듣고 저한테 따져대니 그 일로 저와 신우이 사이는 완전히 틀어졌습니다. 합가는 아니지만 가까이 살게 되면서 어머님의 간섭과 참견은 도를 넘어서기 시작했어요. 수시로 저희 집에 드나들며 온갖 트집을 잡으셨죠. 아이고, 반찬이 이게 다냐? 너는 집에 있다는 애가 남편이랑 애들한테는 뭘 해먹이니? 내가 너만 할 땐 말이다. 그러시질 않나 제가 옷 사는 것까지 트집을 잡으셨죠. 어머, 이 옷은 또 언제 샀어? 네 시어미는 철진한 옷 한 벌로 겨울 나는데 너는 팔자 좋게 새 옷 사 입을 돈은 있나 보구나. 그럴 돈 있으면 나한테 용돈이나 좀 더 줄 것이지. 제가 뭘 사든 집안을 어떻게 꾸미든 사사건건 간섭하고 비난했습니다. 그리고는 마치 당연하다는 듯이 저를 부려먹기 시작했죠. 은행 심부름, 장보기, 병원 동행은 기본이고 심심하다는 이유로 불러내서 차 태워 드라이브 시켜달라, 카페 가자, 백화점 가자. 저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숨이 막혔어요. 남편에게 하소연도 해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남편은 늘 엄마도 외로우셔서 그래, 당신이 좀 이해해줘. 이런 말만 앵무새처럼 반복할 뿐이었죠. 그러면서도 자기가 직접 나서서 상황을 정리할 생각은 눈꼽만큼도 없어 보였습니다. 그냥 회피하고 싶어 했죠. 저는 이 숨막히는 현실에서 벗어나고 싶어 열심히 취업 자리를 알아봤고 다시 일을 시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둘째가 아직 초등학교 저학년이라 마음이 쓰였지만 이대로 있다가는 제가 먼저 스트레스로 쓰러질 것 같았어요.
다행히 경력을 살려 괜찮은 회사에 다시 취직할 수 있었고 적어도 일하는 시간만큼은 어머님에게서 해방될 수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살 것 같았죠. 하지만 주말은 여전히 어머님이 찾아오거나 연락을 하셨습니다. 평일에 저를 괴롭히지 못해 쌓아두었던 불만과 짜증을 주말에 저희 집에 와서 남김없이 쏟아내야 직성이 풀리셨으니까요. 보통 직장인들은 주말을 좋아하겠지만 저는 주말이 오는 것이 두려울 지경이었어요. 어머님과 물리적으로 심리적으로 거리를 두고 싶었지만 어머님은 그럴수록 더욱 집요하게 저희 집에 참견을 하시고 제 삶 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저는 이사까지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결국 어머님과 가까이 살아서 생기는 문제였기에 이사를 가면 좀 낫지 않을까 해서요. 하지만 아이들 전학 문제도 있고 남편도 반대하는 바람에 그마저도 포기해야 했습니다. 그맘때 어머님은 정말 제 인생을 옥죄는 거대한 감옥처럼 느껴질 지경이었어요.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텨내며 시간이 흘렀고 큰애가 중학교에 입학했습니다. 힘들었지만 저는 직장에서도 인정받기 시작했고 오랜 소원이었던 제 명의의 차도 장만했죠. 제 힘으로 번 돈으로 산 차는 저에게 단순한 이동수단을 넘어 지옥 같은 현실 속 작은 숨구멍이자 자존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상대로 제가 차를 산 것을 알게 된 어머님은 가만히 계시지 않았습니다. 차를 샀다고? 미쳤구나 네가. 그 돈 있으면 시어미 월세방을 전세로라도 얻어줄 생각을 해야지. 네가 무슨 차가 필요해. 다달이 나가는 할부금이랑 유지비만 해도 얼만데. 라고 하시는데 저도 당하고만 있지는 않았습니다. 어머님, 제가 차가 있어야 회사 다니면서 돈을 벌죠. 그래야 어머님 월세도 보태드릴 거 아니에요. 제가 돈 못 벌면 어머님은 어쩌시려고요. 제가 하도 기가 막혀서 쏘아붙이니 어머님도 더 이상 말은 못하더군요. 남편도 제 눈치를 보며 전보다 더 집안일을 돕고 저를 챙겨주려고 애썼습니다. 지도 미안한 마음이 컸겠죠. 남편이 그나마도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기에 저도 참고 넘어가는 일이 많았고요. 그렇게 저는 위태로운 균형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있었습니다. 어머님은 그냥 내 팔자려니 그렇게 생각하고 넘기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요, 파국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이제 저는요, 그 지긋지긋한 시어머니 아예 안 봅니다. 그 이유는 작년에 있었던 지금 생각해도 치 떨리는 그 사건 때문입니다. 작년 겨울 살을 내는 듯한 한파가 몰아쳤던 어느 토요일이었습니다. 어머님은 아침 일찍부터 저희 집에 오신다고 전화를 하셨어요. 빙판길이라 위험하니 오지 마시라고 저희가 오후에 찾아뵙겠다고 그렇게 말렸는데도 막무가내셨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은 그 꽁꽁 얼어붙은 길에 멋부린다고 구두를 신고 나오신 거예요. 그러다가 아파트 입구 연석에서 미끄러져 크게 넘어지셨고 결국 119에 실려 병원에 가게 되셨습니다. 팔에 골절이 생겼고 생각보다 심각했죠. 어머님은 나 죽겠다는 엄살과 함께 병원에 오래 입원하고 싶어 하셨고 결국 겨울 내내 요양병원에 입원해 계시기로 했습니다. 병원비는 당연히 또 저희 몫이었죠. 신우는 돈 없다고 오빠네가 알아서 하라고 딱 잘랐거든요. 어쨌든 저는 회사 일 때문에 간병은 못했지만 퇴근 후나 주말 후에 꼬박꼬박 병문안을 갖고 어머님을 돌봤습니다. 제 나름대로는 짬나는 대로 시간 날 때마다 어머님을 돌본 건데도 어머님은 그것도 불만이셨죠. 며느리가 있는데 내가 왜 간병인을 써야 하냐. 너 그깟 때려치우고 나 간병이나 해라. 어이가 없었지만 꾹 참고 설명했습니다. 제가 돈을 벌어야 어머님 병원비도 낼 수 있다고요. 그랬더니 입을 삐죽 내밀고는 대놓고 삐져서는 저를 없는 사람 취급하더군요.
저도 그런 어머님의 행동이 너무 힘들고 지쳤지만 그래도 아프신 분이니 이해하자는 생각으로 버텼던 것 같아요. 지금 돌이켜보면 다 부질없는 짓이었지만요. 그러다가 회사 워크숍이 있었습니다. 금요일, 토요일에서 1박 2일로 양평에 가게 되었어요. 빠지고 싶은데 상사분들이 그런 회사 행사에 빠지는 걸 몹시 싫어하시는 편이라서 섣불리 빠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것도 사회생활의 일부니까요. 어머님은 어차피 퇴원을 며칠 앞둔 상태였고 거동도 괜찮으셨어요. 저희 남편도 회사 일인데 다녀오려고 등을 떠밀었고요. 그렇게 저는 워크숍을 갔는데 양평에 도착한 날 이런저런 행사로 바쁘다가 뒤늦게 폰을 확인했는데요. 어머님에게서 부재중 전화가 수십 통 찍혀 있는 겁니다. 그걸 보는데 확 질리면서도 동시에 무슨 일이실까 걱정도 되더라고요. 불안한 마음에 전화를 걸었는데 어머님은 받자마자 고성을 지르시는 겁니다. 너 지금 양평이라며? 아픈 시어미 버려두고 놀러 갔니? 너 제정신이야? 당장 튀어와. 오늘 밤에도 오라고. 알았어? 일방적으로 퍼붓고 끊는데 정말 황당했죠. 너무 어이가 없었는데 옆에 동료들도 많고 또 술자리도 있어서 정신이 없다 보니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집에 돌아와 어머님 병원에 가려는데 남편이 극구 말리는 거예요. 퇴원이 미뤄졌다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 제가 워크숍 간 사이에 어머님이 병원에서 온갖 난동을 부렸다는 겁니다. 진짜 머리가 지끈지끈하고 피곤함이 확 몰려오더라고요. 다른 것도 아니고 회사 일로 워크숍 간 건데 이게 이렇게 난리칠 일인가요? 설령 워크숍 아니고 놀러 간 거라고 쳐도 어머님이 입원을 얼마나 오래 했는데 그동안 제가 거의 매일 가다시피 하면서 어머님을 돌봤잖아요. 그런데도 그런 거 고마워하시기는커녕 제 개인적인 생활 하나도 하지 말고 어머님한테 전부 다 맞춰야 되나요? 저도 어머님한테 너무 질리더라고요. 어쨌든 남편은 당분간 어머님하고 마주치지 않는 게 좋겠다며 저를 말렸고 저도 그러기로 했습니다. 사실 저도 어머님에게 너무 질리고 학을 떼서 당분간은 별로 안 보고 싶기도 했어요. 어머님만 생각하면 스트레스가 쌓이고 속에서 우라병이 올라올 정도였죠. 저도 어머님에 대한 좋은 감정이 아니었기에 당분간은 안 보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후 남편이 어머님의 퇴원 수속을 밟아 집에 모셔다 드렸지만 그 후로도 저는 한 달 가까이 찾아뵙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신우에게서 전화가 왔죠. 엄마 퇴원했는데 왜 콧배기도 안 비치냐고요. 남편 핑계대고 시어머니 안 보니 편하냐는 비아냥과 함께요. 저는 더 이상 시댁과 엮이고 싶지 않았지만 얼마 뒤 어머님이 가족 관련해서 급하게 처리할 서류가 있다며 반드시 제가 직접 와서 도장을 찍어야 한다고 연락이 왔어요. 찜찜했지만 어쩔 수 없이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일어났던 겁니다. 어머님 댁에 들어서면서 어머님 저 왔어요 라고 말하며 어머님 앞에 가는 순간 벼랑간 짝 하는 소리와 함께 제 고개가 돌아갔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오른쪽 뺨이 화끈화끈 아픈 거예요. 어머님이 저를 보자마자 뺨을 후려친 것이었습니다. 이 천하의 몹쓸년, 네가 감히 나를 무시해? 내가 당장 오라고 했지? 아픈 시어미 내팽개치고 양평 가서 사는 놈들이랑 놀아나니 그렇게 좋더냐? 시어미가 퇴원을 했는데도 얼굴 한 번 안 비쳐? 어머님은 분노로 얼굴이 시뻘개져서 온갖 말을 제게 퍼부었습니다. 저는 너무나 큰 충격과 모멸감에 눈물까지 나려고 하더라고요. 어머니, 지금 저 때리셨어요?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요? 회사에서 워크숍 간 거고 이 사람도 괜찮다고 해서 간 거예요. 그리고 병원비, 생활비 저희가 다 해드렸잖아요. 회사 일로 워크숍 간 거 뭘 그렇게 죽을 죄를 지었다고 사람 뺨까지 때리세요? 제가 기가 막혀 따지고 들자 어머님은 혀를 차며 저를 경멸하듯 쳐다봤습니다. 그때 마침 신우네 부부도 도착했어요.
상황을 파악한 신우이는 역시나 자기 엄마 편을 들었습니다. 엄마가 얼마나 속상하셨으면 이러셨겠어요. 언니도 그래요. 엄마가 아프시다는데 어떻게 놀러를 가요? 엄마가 충분히 화내실 만하죠. 내 말이 그 말이다. 저거는 맞아도 싸. 그 위선적인 모습에 저는 눈물이 쏙 들어가고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제가 실성한 듯 웃으니 어머님과 신우도 황당하게 저를 보더라고요. 아, 맞아도 싸요? 그러는 아가씨는 아픈 엄마 병원에 두고 인천 가서 회 맛있게 드셨어요? 나는 시어머니지만 아가씨한테는 친엄마잖아요. 친엄마 놔두고 놀러간 아가씨는요. 누가 더 나쁜 년인지 어디 한번 따져볼까요? 저는 바로 스마트폰을 꺼내 신우의 카톡 프로필에 버젓이 올라와 있는 여행사진을 모두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신우는 얼굴이 홍당무처럼 달아올랐고 어머님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죠. 신우이는 분을 이기지 못하고 저에게 달려들려 했습니다. 이거 예전에 간 거거든요? 웃기지 마세요. 여기 축제 날짜도 적혀 있잖아요. 이 날짜가 딱 어머님 입원해 있을 때 아닌가요? 그래서 뭐 어쩌라고요? 라는데 그 순간 저도 완전히 폭발했습니다. 어쩌긴요. 맞아도 싸다고 했죠. 저는 참지 않고 신우의 뺨을 있는 힘껏 후려갈기고 한 번 더 쳤습니다. 쌍싸다기를 친 거죠. 신우이는 비명과 함께 바닥에 나뒹굴었고 집안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시어머니 병문안 안 오고 자리 비운 게 싸닥이면 친자식인 딸은 쌍싸닥이 정도는 맞아야지. 그래야 맞는 거 아니야? 야, 너 미쳤어? 정혜를 왜 때려? 왜요? 맞잖아요. 엄연히 저는 회사 일 간 거고 어머님 딸은 진짜 놀러 간 거예요. 병문안 때 안 오고 놀러 가는 거 맞아도 된다는 게 어머님 논리라면 맞아도 누가 더 맞아야 되는데요? 저게 미쳤나 정말? 언니 나 지금 쳤어요? 쳤다. 어쩔래? 제가 미쳤나 보다. 제가 미쳤어. 어머님하고 살다 보면 멀쩡한 사람도 미쳐요. 어디다가 손을 대요. 저 더 이상은 못 참아요. 이 정도면 제 속에서 살이 나올 것 같아요. 제일 미친 사람은 어머님인데 누가 누굴 때리냐고요. 제가 악에 받쳐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모습에 남편도 경악을 했죠. 그러더니 충격받은 얼굴로 그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신우는 그 와중에 남편더러 새언니 미쳤느냐고 오빠가 한 소리 하라고 난리치고 있고요. 어머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실 남편이 그 상황에서 어머님이나 신우 편을 들었으면 저도 더 이상 참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반응은 제 예상과 달랐어요. 엄마, 이 사람을 왜 때려요? 엄마가 뭔데 이 사람을 때리시냐고요? 그러고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뭐야? 진짜 해도 너무하시네요. 이 사람이 엄마 병원에 있을 때 틈만 나면 가서 간호하고 도왔는데 그런 거 고맙다고는 못할 망정 회사 일로 이틀 비었다고 손찌검을 하세요? 엄마 진짜 왜 이러세요? 그리고 강정혜 너도 똑같아. 새언니가 엄마 성격 맞춘다고 고생하는 거 뻔히 알면서 옆에서 뭔데 불난집의 부채질이야? 남편은 처음으로 제 편에 서서 어머님과 신우에게 불같이 화를 내더라고요. 이 사람이 뭘 잘못해서 다짜고짜 뺨을 때리느냐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죠. 그리고선 진짜 해도 너무한다면서 자기도 실망이라면서 한바탕 난리를 쳤습니다. 어머님은 정혜가 네 와이프한테 맞았는데 네 와이프 역성드냐고 따지셨고 남편은 엄마가 먼저 이 사람한테 손찌검 하지 않았냐며 솔직히 이 사람이 틀린 말 했느냐며 이게 맞을 짓이면 정혜 쟤도 맞아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냐 하더라고요. 그리고선 씩씩거리며 저를 데리고 나가려고 했는데 남편과 제 뒤통수에 대고 어머님이 남편에게 그랬습니다. 너 지금 나가며 다시는 나볼 생각 마라. 라고요. 솔직히 저 말이 무슨 협박이나 되겠나요? 남편은 알겠다면서 나는 지금의 내 가정이 더 소중하다고. 솔직히 엄마가 언제부터 그렇게 자식들을 챙기고 보듬어 주셨느냐 하더라고요.
그래도 엄마이기 때문에 자기도 여태까지 측은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가만 보면 엄마는 끝까지 똑같다면서 예전이나 지금이나 이기적이고 변한 게 하나 없다고 했습니다. 남편이 어머님에게 막 따지는 모습을 가만 보는데 여태까지는 덮어놓고 자기 엄마니까 그래도 저보고 이해해달라고 하더니 남편도 속으로는 쌓인 게 꽤 됐구나 싶었죠. 어쨌든 남편은 어머님에게 다 쏟아냈고 저를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집으로 돌아왔어요. 저도 마음이 심란하고 복잡하더라고요. 집으로 돌아오자 남편은 저에게 자기가 그동안 미안했다고 사과를 했습니다. 제가 고생하는 걸 알면서도 그냥 모른 채 한 게 맞다고요. 엄마가 유별나다는 거 알지만 그래도 엄마기에 이해해주고 받아줘야 된다고 생각했던 것 같은데 엄마의 행동이 갈수록 지나친 것 같다는 걸 이제 깨달았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다시는 어머님 때문에 저를 힘들게 하지 않겠다고 자기가 어머니와의 관계를 완전히 정리하고 책임지겠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이 그 자리에서 애매하게 나왔으면 저는 남편하고의 관계를 정리했을 겁니다. 조금의 미련도 없이요. 하지만 남편이 충분한 사과를 했고 어머님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나왔기 때문에 저도 남편에 대한 감정은 풀기로 했어요. 그렇게 저는 남편의 약속을 믿고 그 지긋지긋했던 어머님과의 연결고리를 끊어냈습니다. 그 사건 이후로 저는 어머님과 단 한 번도 마주치지 않았고 연락조차 한 적이 없어요. 남편도 거의 시댁으로 가는 발길을 끊었는데 꼭 필요한 연락은 제가 아니라 남편을 통해 이루어졌죠. 신우는 처음에 오빠나 세연이나 너무한다고 엄마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그랬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신우더러 그러면 엄마의 행동이 옳은 거냐며 정 엄마가 안타까우면 네가 엄마 챙기고 살라고 그랬대요. 신우는 알겠다고 자기라도 엄마 챙기고 살겠다고 했는데 사실 그 약속도 얼마 가지 않았습니다. 어머님이 저한테 풀던 그 이기적인 모습들이 어디 가겠나요? 화풀이 대상인 제가 없어지니 신우한테 쏟아냈을 거고 신우도 질릴 대로 질려서 어머님과 대판 싸우고 더 이상 안 찾아간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님은 자식들이 자기를 버렸네 어쩌네 하나 본데 오죽했으면 가족들도 어머님의 그런 행동과 태도를 진료하고 떠나겠나요? 다 어머님이 자초하신 일이죠. 이제 저는 너무나 평온합니다. 더 이상 시어머니의 막말에 상처받지 않아도 되고 주말마다 시댁에 가야 한다는 압박감에 시달리지 않아도 되니까요. 남편도 그 일 이후로는 저를 더 존중해주고 가정적으로 변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물론 철륜을 끊을 수 없어 남편은 어머님과 간혹 연락을 하고 또 어머님 문제로 힘들어하긴 하지만 이제 그건 제가 상관할 바가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오로지 남편의 몫인 것 같습니다. 저는 곧 이사를 갈 겁니다. 어머님에게서 그리고 이 지긋지긋한 기억들로부터 더 멀리 떠나기 위해서요. 그동안 어머님 때문에 참 많이 상처받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지만 저도 더 이상 참지 않을 거고 뚜렷한 주관을 가지고 살아가려 합니다. 자기밖에 모르던 이기적인 시어머니는 결국 자식들에게조차 외면받는 외로운 노년을 맞이하게 되겠죠. 뿌린 대로 거두는 법이니까요. 제 이야기를 통해 깨달았습니다. 참는 것이 미덕이 아니라 때로는 병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요. 부당함 앞에서는 침묵하지 않고 내 자신을 지키기 위해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것도 말입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깨달았으니 다행이죠. 사연 들어주시는 모든 분들 모두 평안하시길 바라며 오늘도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